이건 우리 아빠 글씨가 아니에요. 아빠는 리을을 거꾸로 쓴단 말이에요. 역적의 자식이라 끌려온 8살 아이가 임금 앞에서 또랑또랑 외쳤습니다. 아비는 형틀에 묶여 있었고 손에는 영모를 모의했다는 경문이 증거로 들이밀어져 있었지요. 온 조정이 저 천한 각수를 역적이라 몰아세우는데 아이는 울지도 않고 자꾸만 그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입에서 나온 세 번째 물음에 어전 한복판에 서 있던 어느 높은 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월화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옛날 옛적 도성 서쪽 끝 후미진 골목에 한 각수가 살았습니다. 각수란 나무며 돌이며 쇠붙이에 글자를 새기고 도장을 파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지요. 도경이라는 이 사내는 손재주가 어찌나 좋은지 그가 새긴 글자는 살아 숨 쉬는 듯 하다는 소문이 도성 안에 자자했습니다. 양반네들이 귀한 벼루며 문갑에 새길 글씨를 부탁하려고 일부러 그 후미진 골목까지 찾아들 정도였지요. 허나 도경은 가난했습니다. 재주는 천하제일이었으나 사람이 너무 곧고 우직해서 삭슬 후하게 받을 줄을 몰랐습니다. 가난한 이가 부탁을 해오면 거저 새겨주기도 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은 아무리 큰 돈을 준대도 손을 대지 않았지요. 여복의 도경이 자네 그 고집 때문에 평생 이 골목을 못 벗어나는 게야. 이웃들이 혀를 차며 그렇게 말할 때마다 도경은 그저 빙긋이 웃을 뿐이었습니다. 손에 부끄러운 일을 하면 새긴 글자가 다 압니다. 도경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지요. 한별이라는 8살 먹은 사내아이였지요. 어미는 한별이 3살 되던 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 도경이 홀로 거두어 키웠습니다. 이 한별이라는 아이가 또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비를 닮아 손끝이 야무진 데다 눈썰미가 어찌나 매서운지 한 번 본 것은 좀처럼 있는 법이 없었지요. 아비가 도장을 새기느라 칼을 놀리면 한별은 옆에 쪼그리고 앉아 그 칼끝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그 글자 리은 왜 끝을 위로 올려요? 허허, 우리 한별이 또 시작이구나. 도경은 칼을 멈추고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건 아비 버릇이란다. 아비는 왼손잡이라 남들과 손이 거꾸로 가지. 그래서 리 같은 글자는 마지막 획이 자꾸 위로 솟는단다. 봐라, 여기 이렇게. 도경이 왼손에 칼을 쥐고 나무판에 리를 새겨 보였지요. 과연 마지막 획이 다른 사람 글씨와는 달리 위로 비스듬히 솟구쳐 있었지요. 한별은 그것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으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아빠 글씨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지. 사람 손은 저마다 다르니까 글자를 보면 누가 썼는지 알 수 있단다. 도경은 새긴 도장에 먹을 발라 종이에 찍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장 자국이 다른 집과는 사뭇 달랐지요. 보통 도장은 붉은 인주를 묻혀 찍는 법인데 도경의 도장은 검은 먹으로 찍혀 나왔던 것입니다. 아빠는 왜 빨간 인주 안 쓰고 까만 먹으로 찍어요? 남들은 다 빨갛게 찍던데. 허허, 그것도 아비 버릇이지. 아비는 옛날 어느 스님께 각을 배웠는데 그분이 늘 먹으로만 찍으셨단다. 인주는 세월이 가면 색이 바래지만 좋은 먹은 100년이 지나도 그대로거든. 아비가 새긴 것은 오래오래 남으라고 아비는 늘 먹으로만 찍는단다. 100년이요. 그럼 제가 할아버지가 돼도 안 없어져요? 그럼 우리 한별이 손주의 손주가 봐도 그대로일 게다. 한별은 그 까만 도장 자국을 신기한 듯 들여다보았습니다. 붉은 인주를 쓰지 않고 검은 먹으로만 찍는 아비의 도장. 그것은 도경만의 표식이자 도성 안에서 도경의 도장임을 알아보는 증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도경이 무심코 한 이 말들이 훗날 어떤 일을 부르게 될지는 그때는 정말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별에게는 또 한 가지 남다른 점이 있었지요. 무엇이든 이상한 것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하고 묻기 시작하면 어른들이 진땀을 뺄 때까지 그 물음을 멈추지 않았지요. 저 집 개는 왜 밤에만 짖어요? 쌀집 아저씨는 왜 돛박을 2개 써요? 저 양반은 왜 비가 오는데 부채를 들고 다녀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귀엽다고 웃어 넘겼습니다. 허나 한별의 물음은 때때로 어른들도 미처 생각지 못한 곳을 콕콕 찔렀지요. 쌀집 돛박 일만 해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한별이 쌀집 앞을 지나다가 주인이 돛박 2개를 번갈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저씨, 쌀을 살 때랑 팔 때랑 돛박이 왜 달라요? 쌀집 주인은 흠칫 놀라 한별을 노려보았지요. 이놈이 어디서 그런 걸 보고 어른 일에 참견 말고 가거라. 그치만 이상하잖아요. 같은 한 대인데 왜 돛박이 크고 작아요? 팔 때 쓰는 게 더 작던데. 골목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쌀집 주인은 살 때는 큰 돛박으로 받고 팔 때는 작은 돛박으로 주어 그 차이만큼 야금야금 속여 온 것이었지요. 어른들은 여태 속고도 몰랐는데 8살 아이의 눈은 그것을 단번에 꿰뚫어 본 것입니다. 세상에 저 어린 것이 우리 모두가 못 본 걸 봤구먼.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골목에서는 한별을 두고 눈썰미 도깨비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고 이상한 것은 그냥 넘기지 못하는 아이. 그것이 바로 한별이었습니다. 이 골목에는 한별을 친손주처럼 아끼는 노인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매월이라는 친모였지요. 매월은 본디궁에서 바느질을 하던 궁녀였습니다. 젊어궁을 나온 뒤로는 삭바느질로 홀로 살아왔는데 한별의 죽은 어미를 어려서 길러준 유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매월에게 한별은 핏줄이나 다름없었지요. 매월은 글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궁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었지요. 그래서 한별은 틈만 나면 매월에게 달려가 글을 배웠습니다. 할머니, 이 글자 가르쳐 주세요. 아이고, 우리 아가. 또 왔구나. 매월은 주름진 손으로 한별의 더벅머리를 쓰다듬으며 흙바닥에 막대기로 글자를 써 보이곤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지요. 한별이 아비가 새긴 도장을 들고 매월에게 달려왔지요.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아빠가 새긴 거예요. 글자가 살아있는 것 같죠. 매월은 그 도장을 받아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문득 한별을 지그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 글자를 볼 때는 글자만 보면 안 된단다. 그럼 뭘 봐요? 그 글자를 새긴 손을 보아야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라. 같은 글자라도 누가 어떤 마음으로 새겼는가에 따라 그 속이 다른 법이야. 8살 한별은 그 말을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요. 그저 고개를 갸웃하며 도장만 만지작거렸지요. 글자 뒤에 손이 있고 손 뒤에 마음이 있다 어렵네요. 할머니, 어렵지. 허나 잘 들어두렴. 아가, 세상에는 글자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있단다. 없는 죄를 글로 지어내고 가짜 도장을 찍어서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지. 그럴 때 그 글자만 보면 깜빡 속고 만단다. 허나 글자 뒤에 손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속지 않아. 손을 어떻게 봐요? 손은 안 보이는데 글자에 남아있단다. 사람마다 글씨 쓰는 버릇이 다르고 도장 찍는 법이 다르니까 그 버릇을 읽으면 누가 그것을 만들었는지 알 수 있지. 내 아비 글씨에 리이 위로 솟듯이 내 아비 도장이 까만 먹으로 찍히듯이 말이야. 한별은 그제야 무언가 어렴풋이 알 것도 같았습니다. 그럼 저도 손을 보는 사람이 될래요. 속지 않게. 오냐, 우리 아가는 그럴 수 있을 게다. 매월은 그렇게 말하며 빙긋이 웃었습니다. 허나 그 늙은 친모의 눈빛에는 어딘가 알 수 없는 그늘이 스쳐 지나갔지요. 매월은 궁에서 보낸 세월 동안 글자 한자, 도장 한 개가 사람의 목숨을 어떻게 앗아가는지 똑똑히 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무렵 도성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변방에서 군사들이 술렁인다는 이야기였지요. 누군가 거짓 명령으로 군대를 움직이려 한다는 말도 들렸고, 조정 안에 임금의 자리를 넘보는 자가 있다는 수군거림도 떠돌았습니다. 허나 도성 서쪽 끝 후미진 골목의 가난한 각수에게 그런 조정의 일이 무슨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도경은 그저 묵묵히 칼을 놀려 글자를 새겼고, 한별은 그 옆에서 글을 배웠으며 매월은 두 부자를 보살폈습니다. 세 사람은 가난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녁이면 좁은 방에 둘러앉아 보리밥에 된장국을 나누어 먹었고, 도경이 새김칼로 깎아 만든 나무 인형을 한별이 가지고 놀았지요. 한별이 잠들면 도경은 등잔불 아래서 늦도록 도장을 새겼고, 그 곁에서 매월이 바느질을 했지요. 도경이 자네, 우리 한별이를 꼭 글 공부시키게. 저 아이는 큰 그릇이야. 예, 할머니,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비록 천한 각수의 자식이지만 저 아이만은 떳떳하게 살게 하고 싶습니다. 도경의 그 말에는 아비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은 비록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해도 이 가난한 골목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아들만은 글을 읽고 사람 대접을 받으며 살기를 바랐던 것이지요. 허나 운명은 때때로 가장 평범하고 따뜻한 사람들에게 가장 모진 시련을 내리는 법입니다. 도경의 고든 손이 그 천하제일의 재주가 바로 이 가족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게 될 줄을 그때는 정말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해 봄 도성에는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도경의 각수방에도 봄볕이 따스하게 들었지요. 도경은 아침 일찍 일어나 칼을 갈았습니다. 각수에게 칼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칼날이 무디면 글자가 무뎌지고, 글자가 무뎌지면 새긴 이의 마음까지 흐려진다고 도경은 늘 그렇게 말했지요. 한별아, 일어났느냐? 세수하고 오너라. 예, 아빠. 한별은 부스스 일어나 마당 우물가로 갔습니다. 찬물에 얼굴을 씻고 돌아오면 아비는 벌써 작업대 앞에 앉아 칼을 놀리고 있었지요. 한별은 보리밥 한 술을 뜨고는 곧장 아비 곁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오늘은 뭘 새겨요? 어느 댁노마님 환갑이라는구나. 수복강령 넉차를 새겨달라 하셨다. 도경의 손이 나무판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칼끝이 지나갈 때마다 나뭇밥이 하얗게 일어났고 그 자리에 글자가 또렷이 살아났습니다. 한별은 그 모습을 넋을 놓고 바라보았지요. 아빠 손은 마법 같아요. 마법이 아니라 세월이란다. 아비가 이 일을 한 지 20해가 넘었구나.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글자 하나 제대로 못 새겼지. 1000번 만번 새기다 보니 이제 좀 손에 익은 게야. 저도 20해 하면 아빠처럼 될 수 있어요? 우리 한별이는 아비보다 더 나을 게다. 너는 눈이 밝으니까. 도경은 그렇게 말하며 빙긋이 웃었습니다. 허나 그 말 끝에는 한 가닥 그늘이 스쳤습니다. 도경은 아들이 자기처럼 천한 각수로 사는 것을 바라지 않았지요. 손재주가 아무리 뛰어난들 각수는 결국 천한 장인일 뿐. 양반들은 그 재주를 부려먹으면서도 사람 대접은 하지 않았으니까요. 바로 그때 골목 밖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단 옷을 차려입은 양반 하나가 하인을 거느리고 각수방으로 들어섰지요. 내가 도경이라는 각수냐? 예, 그러하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양반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작업대 위에 던졌습니다. 이 문서에 찍을 도장을 하나 새겨라. 우리 가문 어른의 도장인데 똑같이 새겨오면 후하게 쳐주마. 도경은 그 종이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누군가의 도장이 한 번 찍혀 있었지요. 그런데 그 옆에 빈자리가 있었고 양반은 그 빈자리에 똑같은 도장을 새겨 찍으라는 것이었지요. 날이 이 도장은 이미 한 번 찍혀 있사옵니다. 같은 도장을 또 새겨달라 하심은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돈은 넉넉히 줄 테니. 도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경은 그 양반이 무엇을 하려는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남의 도장을 위조해서 가짜 문서를 만들려는 수작이었지요. 아마도 땅 문서나 빈 문서를 거짓으로 꾸미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날이 송구하오나 그 일은 못하겠사옵니다. 무엇이라 천한 각수 주제의 양반의 청을 거절해? 소인의 손은 남을 속이는 일에 쓰는 손이 아니옵니다. 부디 다른 각수를 찾으시옵소서. 양반은 얼굴이 시뻘개져 한참을 호통쳤지만 도경은 끝내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반은 분을 못 이겨 침을 뱉고 돌아갔지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별이 아비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돈 많이 준다는데 왜 안 해요? 한별아, 잘 들어라. 도장은 사람의 이름이고 약속이란다. 남의 도장을 함부로 새기는 것은 남의 이름을 훔치고 약속을 거짓으로 만드는 일이지. 그건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과 다르지 않아. 아무리 돈을 많이 준대도 아비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단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거예요. 허허, 그렇구나. 허나 가난해도 떳떳한 게 부유하고 부끄러운 것보다 낫단다. 한별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남의 도장을 함부로 새기는 것은 사람을 찌르는 것과 같다는 아비의 말. 그것은 훗날 한별이 무서운 진실을 꿰뚫어 보는 열쇠가 됩니다. 한별아, 너는 이 일 말고 글 공부를 해야 한다. 매월 할머니께 글을 더 배우거라. 저는 아빠처럼 도장 새기는 게 좋은데요. 아니다. 도장은 취미로 하고 글을 깊이 배워야 해. 글을 알면 사람이 함부로 너를 속이지 못한단다. 도경의 그 말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도경 자신이 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 평생 손해를 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양반들이 어려운 문서를 들이밀며 도장값을 깎을 때마다 글을 모르는 도경은 그저 당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아들만은 글로 무장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한별은 매월의 집으로 글을 배우러 갔습니다. 매월의 집은 도경의 각수방에서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둔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작은 마당에 봉숭아가 피어 있고 처마 밑에는 늘 바느질감이 널려 있었지요. 할머니, 저 왔어요. 오냐, 우리 아가. 어서 들어오너라. 매월은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한별을 맞았습니다. 한별은 익숙하게 방에 들어가 앉았고 매월은 닳고 다른 천자문책을 펼쳤습니다. 어디까지 배웠더라? 천지현황 다음이요. 매월은 글자를 하나하나 짚어 가며 한별에게 익혔지요. 한별은 한 번 본 글자는 좀처럼 잊지 않았기에 배움이 무척 빨랐지요. 매월은 그런 한별을 볼 때마다 흐뭇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저렸지요. 이 영특한 아이가 천한 각수의 자식으로 태어나다니. 매월은 속으로 그렇게 탄식하곤 했습니다. 매월은 궁에서 오래 산 사람이라 세상이 신분으로 사람을 가르는 것이 얼마나 모진 일인지 잘 알았습니다.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고 머리가 영특해도 천한 집에 태어나면 그 재주를 펼칠 길이 막히는 세상이었으니까요. 글을 다 배운 한별은 매월에게 도성에서 들은 이야기를 제잘제잘 늘어놓았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른들이 자꾸 변방이 어쩌고 하는데 변방이 뭐예요? 매월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변방이란 나라의 끝, 국경을 지키는 곳이란다. 거기에 군사들이 많지. 근데 거기서 군사들이 술렁인데요. 무슨 일 있어요? 매월은 한별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지요. 아가, 그런 이야기는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게 아니란다. 조정의 일은 무서운 것이야. 글자 한자, 도장 한 개로 사람이 죽고 사는 곳이지. 또 글자랑 도장이에요? 할머니는 자꾸 그 얘기 하시네요. 그래, 이 늙은이가 궁에서 그런 일을 너무 많이 보았거든. 멀쩡한 사람이 가짜 문서 한 장에 역적이 되어 목이 떨어지는 것을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단다. 매월의 눈에 깊은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매월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적에 말이다. 궁에 김상궁이라는 어진 분이 계셨단다. 임금을 정성껏 모시던 분이었지.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의 글씨로 된 편지가 나왔어. 다른 나라와 몰래 내통했다는 편지였지. 모두가 그 편지를 보고 김상궁을 손가락질했단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김상궁은 끝까지 자기가 쓴 게 아니라고 했지만 아무도 믿어 주지 않았단다. 그 편지 글씨가 김상궁 글씨와 너무 똑같았거든. 결국 그분은 억울하게 돌아가셨지. 진짜 김상궁이 쓴 거였어요? 아니란다. 한참 뒤에야 밝혀졌지. 김상궁을 미워하던 다른 이가 솜씨 좋은 자를 시켜 그 글씨를 똑같이 흉내에 내게 한 것이었어. 가짜였던 게야. 허나 그땐 이미 김상궁이 세상을 떠난 뒤였단다. 매월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요. 한별은 그 이야기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너무 나빠요. 가짜 글씨로 사람을 죽이다니. 그래서 이 할미가 늘 말하지 않더냐. 글자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손을 보라고. 그때 누군가 글자 뒤에 손을 볼 줄 알았다면 김상궁은 살았을지도 모른단다. 한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그늘이 무엇인지 다 알지는 못했지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무거워서 한별은 그 이야기를 오래도록 마음에 담아두었지요. 그 무렵 도성의 흉흉한 기운은 점점 짙어지고 있었지요. 임금은 즉위한 지 3년째 되는 젊은 군주였습니다. 총명하였으나 아직 나이가 어렸고 조정에는 선왕 때부터 권세를 누려온 늙은 신하들과 왕실의 종친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위세를 떨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임금의 숙부뻘 되는 이현대군이었지요. 이현대군은 선왕의 아우로 본디 왕위를 넘볼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허나 형이 임금이 되고 그 형의 아들이 다시 임금이 되면서 이현은 왕위에서 점점 멀어졌지요. 겉으로는 어린 조카 임금을 받드는 충직한 종친인 척했지만 그 속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야망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임금 자리는 본디 내 것이 될 수도 있었다. 이현은 홀로 있을 때면 그렇게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어린 조카가 임금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이현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리하여 이현은 은밀히 큰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변방의 군대를 자기 소나귀에 넣어 때가 되면 그 군사로 도성을 치고 왕위를 빼앗으려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변방의 군대를 움직이려면 병권을 가진 장수의 인장이 찍힌 명령서가 있어야 했지요. 그 인장이 없으면 아무리 대군이라도 군사를 함부로 부릴 수 없었지요. 그래서 이현은 그 장수의 인장을 감쪽같이 위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자면 천하제일의 솜씨를 가진 각수가 필요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진짜와 똑같은 가짜 도장을 새길 수 있는 그런 솜씨를 가진 사람 말입니다. 이현의 신복인 일금부 도사 박술이 도성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을 찾아냈지요. 마마, 도성 서쪽 끝에 도경이라는 각수가 있사옵니다. 그자의 솜씨가 천하제일이라 그가 새긴 글자는 살아 숨쉬는 듯하다 하옵니다. 오, 그래. 그자라면 쓸만하겠구나. 헌데 그자가 입이 무거운가. 가난하나 우직한 자라 하옵니다. 상만 두둑이 쥐어주면 군말 없이 일할 것이옵니다. 이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다. 그자를 불러들여라. 단 무엇을 새기는 것인지는 절대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일이 끝나면 그자의 입을 영원히 막아야 할 것이야. 명심하겠사옵니다. 마마. 박술은 고개를 조아리며 물러갔습니다. 이렇게 하여 도성 서쪽 끝 후미진 골목의 가난한 각수 도경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서운 음모의 한가운데로 끌려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날 밤 도경은 여느 때처럼 등잔불 아래서 도장을 새겼습니다. 곁에서는 한별이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고 매월이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허나 그 평화가 깨어지기까지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도경의 각수방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지요. 검은 관복을 입고 허리에 칼을 찬 사내였습니다. 매부리 코에 눈매가 날카로운 그 사내는 다름 아닌 일금부 도사 박수였지요. 허나 도경은 그가 누구인지 알 턱이 없었습니다. 내가 도경이라는 각수냐? 예, 그러하옵니다. 솜씨가 천하제일이라 들었다. 귀하신 분께서 너에게 일을 맡기고자 하신다. 따라오너라. 도경은 영문을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어느 분이신지요? 그리고 무슨 일을? 따라오면 알 것이다. 삭슨 내가 평생 만져보지 못할 만큼 후하게 줄 것이야. 도경은 망설였지요. 무언가 꺼림칙한 기운이 느껴졌지요. 허나 박수리 거느린 군졸들의 서슬에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경은 연장을 챙겨 박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당에서 놀던 한별이 쪼르르 달려왔지요. 아빠, 어디 가요? 저도 갈래요. 아니다. 한별아, 아비 금방 다녀올 테니 집에 있거라. 박수리 한별을 흘끗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이는 두고 와라. 허나 한별은 한사코 아비 뒤를 따라 붙었습니다. 워낙 영악한 아이라 어른들이 떼어놓으려 해도 어느새 골목 모퉁이에 숨어 졸졸 따라왔지요. 도경도 차마 아이를 매몰차게 돌려보내지 못했습니다. 박술은 도경을 데리고 도성 한복판의 으리으리한 별궁으로 갔습니다. 이현 대군의 처소였지요. 높은 담장과 화려한 기와지붕, 그리고 삼엄한 경비. 도경은 그 위세에 기가 눌려 감히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한별은 별궁 담장 밖 큰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고는 담장 틈으로 안을 엿보았지요. 8살 아이의 호기심은 무서움보다 컸으니까요. 도경이 안내된 곳은 깊숙한 방이었습니다. 그 방 안에는 비단 옷을 차려입은 한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옥관자를 달고 금박띠를 두른 한눈에도 지체 높은 인물이었지요. 바로 이현 대군이었습니다. 내가 그 솜씨 좋다는 각수냐? 예, 마마. 소인 도경이라 하옵니다. 이현은 도경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곁에 노인함에서 도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도경 앞에 내밀었지요. 이 도장과 똑같은 것을 하나 새겨라.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똑같아야 한다. 도경은 그 도장을 받아 들고 살펴보았습니다. 무척 정교한 도장이었습니다.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어느 장수의 이름과 직책인 듯했지요. 도경은 그를 깊이 알지 못해 그것이 무슨 글자인지 정확히 읽지는 못했지만 군사군자만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마, 이 도장은 쓸데없는 것은 묻지 마라. 그저 똑같이 새기기만 하면 된다. 할 수 있겠느냐? 이현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경은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감히 대군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해보겠사옵니다. 이렇게 하여 도경은 그 자리에서 도장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박수리 곁에서 매의 눈으로 지켜보았지요. 도경은 떨리는 손으로 칼을 잡았습니다. 좋은 황양목 도장재를 골라 원본을 곁에 두고 한 획 한 획 새겨 나갔습니다. 도경의 칼끝은 마치 살아있는 듯 움직였지요. 획의 깊이, 글자의 기울기, 모서리의 둥글기까지 도경은 원본을 그대로 옮겨 새겼지요. 과연 솜씨가 대단하구나. 이현이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박술도 혀를 내둘렀지요. 반나절이 지나 도장이 완성되었을 때 그것은 원본과 나란히 놓고 보아도 어느 것이 진짜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똑같았습니다. 천하제일의 솜씨란 빈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허나 도경의 솜씨에는 한 가지, 도경 자신도 미처 의식하지 못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왼손잡이인 도경은 칼을 남들과 반대로 놀렸기에 글자를 새길 때
획이 유난히 깊고 가팔랐지요. 도경의 도장은 찍으면 글자가 도드라지게 진했습니다. 그 깊은 획은 도경만이 낼 수 있는 도경의 또 다른 표식이었습니다. 담장 밖에서 그 광경을 엿보던 한별은 아비가 무언가 높은 분 앞에서 도장을 새기는 것을 똑똑히 보았지요. 비단옷을 입은 그 높은 분의 얼굴도 옷관자도 금박띠도 한별의 밝은 눈에 또렷이 새겨졌지요. 한별은 그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지만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저 높은 분은 누구지? 아빠가 왜 저기서 도장을 새기실까? 한별은 고개를 갸웃하며 그 모습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바로 이 목격이 훗날 무서운 진실을 밝히는 마지막 열쇠가 될 줄은 그때는 정말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도장을 다 새긴 도경은 후한삭슬 받고 별궁을 나왔습니다. 묵직한 엽전 꾸러미가 손에 들렸지만 도경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빠, 골목 모퉁이에서 한별이 튀어나왔지요. 이 녀석 집에 있으라니까 여기까지 왔구나. 위험한데. 아빠, 그 높은 분은 누구예요? 왜 거기서 도장을 새겼어요? 아비도 모른단다.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한별아, 오늘 본 것은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알겠지? 왜요? 그냥 그래야 한단다. 약속하거라. 한별은 영문을 몰랐지만 아비의 표정이 너무 심각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부자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도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자꾸만 그 도장이 마음에 걸렸지요. 군사군자, 장수의 이름인 듯한 글자들, 그리고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똑같이 새기라던 그 명령, 대체 그 도장을 어디에 쓰려는 것일까? 똑같은 도장을 둘이나 만들어서 도경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며칠 전 그 양반이 떠올랐습니다. 남의 도장을 위조해 가짜 문서를 만들려던 그 양반 말입니다. 도경은 그 청을 단호히 거절했었지요. 그런데 오늘 도경은 대군의 명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짓을 하고 만 것입니다. 설마 내가 위조 도장을 새긴 것인가? 도경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도장이 군대를 움직이는 장수의 인장이라면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경은 자신이 무서운 일에 휘말렸음을 그제야 어렴풋이 깨달았지요. 이튿날 도경은 매월을 찾아갔지요. 그를 아는 매월이라면 무언가 알 수 있을 것 같았지요. 도경은 어제 새긴 도장의 글자를 기억나는 대로 종이에 그려 매월에게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 글자가 무슨 글자입니까? 어제 어느 높은 분이 똑같이 새기라 해서 새겼는데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요. 매월은 그 글자를 보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자네, 이걸 어디서? 어느 대군 마마의 별궁에서. 매월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도경이, 이건 큰일이네. 이 글자는 북쪽 변방을 지키는 장수의 인장일세. 이 도장이 찍힌 명령서가 있으면 변방의 군대를 움직일 수 있어. 그런 도장을 똑같이 새기라 했다면 그건 그 군대를 거짓으로 움직이려는 게야. 그럼 자네가 영모의 도구를 만든 셈이지. 그것도 모른 채로. 도경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평생 떳떳하게만 살아온 도경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라를 뒤엎으려는 영모의 손을 보탠 것이었으니까요.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저 똑같이 새기라기에 진정하게 자네가 모르고 한 일이야. 허나 그 높은 분은 자네를 가만두지 않을 게야. 비밀을 아는 자를 살려둘 리가 없지. 자네, 어서 한별이를 데리고 도성을 떠나게. 매월의 말에 도경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한별, 그렇습니다. 자신이야 어찌 되든 어린 아들만은 지켜야 했지요. 도경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허나 이미 늦었습니다. 도경이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각수방 앞에 시퍼런 칼을 든 군졸들이 떡 버티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 매부리 코에 박술이 차가운 미소를 띤 채 도경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도경이 어딜 그리 급히 다녀오느냐. 도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사 나리, 무슨 일로?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너는 영모의 글을 짓고 변방의 군대를 거짓으로 움직이려 한 대역 죄인이다. 여봐라, 저자를 당장 포박하라.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도장을 새겼을 뿐인데 영모라니요. 도경은 기가 막혔습니다. 도장을 새기게 한 것은 대군이었고 자신은 그저 영문도 모른 채 따랐을 뿐인데 도리어 자신이 역적으로 몰리고 있었으니까요. 허나 박술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은 의금부에 가서 하거라. 끌고 가. 군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도경을 결박했습니다. 굵은 밧줄이 도경의 몸을 칭칭 감았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빠, 집 안에서 한별이 뛰어나왔습니다. 아비가 밧줄에 묶이는 것을 본 한별은 새파랗게 질려 아비에게 매달렸지요. 우리 아빠를 왜 묶어요? 놔주세요. 아빠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요. 저리 비켜라, 이 어린 것아. 박술이 한별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한별은 흙바닥에 나동그라졌지만 다시 일어나 아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한별아, 괜찮다. 아비는 잘못한 게 없으니 곧 돌아올 게다. 너는 보지 마라. 매월 할머니께 가 있거라. 도경은 끌려가면서도 아들을 돌아보았지요. 그 눈에는 아비의 애끓는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허나 한별은 아비를 놓지 않았습니다. 군졸들이 도경을 끌고 가는 내내 한별은 울며 불며 그 뒤를 쫓았습니다. 아빠. 골목이 떠나가도록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봄날의 하늘에 서글프게 울려 퍼졌지요. 이렇게 하여 천하제일의 각수 도경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새긴 도장 하나 때문에 역적이라는 누명을 쓰고 의금부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아비가 의금부 옥에 갇힌 그날 한별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한별은 매월의 집에 맡겨졌지요. 매월은 우는 아이를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지요. 할머니, 우리 아빠 어떻게 돼요? 아빠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아가, 내 아비는 잘못한 게 없단다. 그저 나쁜 사람들의 함정에 빠진 게야. 그럼 빨리 풀어주면 되잖아요. 잘못이 없는데 왜 가뒀어요? 매월은 차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8살 아이에게 어찌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힘 있는 자가 없는 죄를 만들면 죄 없는 자도 죄인이 되는 무서운 세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튿날부터 한별은 매일 의금부 옥 앞으로 갔습니다. 굳게 닫힌 옥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아비를 보게 해달라고 졸랐지요. 허나 군졸들은 한별을 매몰차게 쫓아냈습니다. 저리 가라, 이 어린 것아. 역적의 자식이 어딜 얼씬거려. 우리 아빠는 역적이 아니에요.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한별은 쫓겨나도 또 가고 또 쫓겨나도 다시 갔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가여운지 옥을 지키던 늙은 옥졸 하나가 마음이 움직였지요. 막개라는 이름의 그 옥졸은 남몰래 한별을 옥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지요. 얘야, 잠깐이면 된다. 어서 아비를 보고 오너라. 들키면 이 늙은이도 큰일 나니 얼른.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한별은 막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막개는 의금부에서 30년을 옥을 지켜온 늙은이였습니다. 그 세월 동안 수많은 죄인을 보아왔지요. 진짜 죄인도 보았고 억울한 죄인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막개는 도경이 억울한 쪽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얘야, 내 아비는 보통 죄인하고는 다르더구나. 끌려온 첫날부터 자기 무죄만 말하고 한 번도 발뺌을 안 해. 진짜 죄인은 말이다. 잡혀오면 살길부터 찾느라 이놈 저놈 끌어들이거든.
헌데 내 아비는 그저 자기가 모르고 한 일이라고만 하니 이 늙은이가 봐도 딱한 일이야. 할아버지는 우리 아빠를 믿으세요? 믿고 말고 30년 옥을 지킨 이 눈은 못 속인단다. 그러니 이렇게 너를 들여보내주는 게지. 허나 조심하거라. 이 일에는 아주 높은 분이 얽혀 있는 듯하니. 막개의 말에 한별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세상에 아비를 믿어주는 어른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것이 한별에게는 큰 힘이 되었지요. 한별은 캄캄한 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퀴퀴한 냄새와 신음소리가 가득한 그곳에서 한별은 아비를 찾았습니다. 도경은 한쪽 구석에 쇠사슬에 묶인 채 쓰러져 있었지요. 며칠 새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지요. 아빠, 한별아, 내가 여길 어떻게? 도경은 쇠사슬을 끌며 다가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부자는 창살을 사이에 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빠, 많이 아파요? 저 사람들이 아빠 때렸어요? 괜찮다, 한별아. 아비는 괜찮아. 그보다 너는 어찌 지내느냐? 밥은 먹었니? 아들의 안위부터 묻는 아비였지요. 한별은 눈물을 닦으며 야무지게 말했지요. 아빠, 제가 아빠를 꼭 구할 거예요. 아빠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허허, 우리 한별이가 아니다. 한별아, 아비 말 잘 들어라. 이 일은 아주 무서운 일이란다. 너는 절대 끼어들면 안 돼. 그저 매월 할머니 곁에 가만히 있거라. 알겠지? 그치만 약속해라. 아비 부탁이다. 한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비의 말을 따르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작은 가슴 속에는 다른 결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비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결심 말입니다. 바로 그때 옥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박술이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막개가 다급히 한별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얘야, 어서 나가자. 들키면 큰일이다. 옥을 나오기 직전 한별은 박술이 도경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엿들었습니다. 도경이 고집 부려봐야 소용없다. 내 이름으로 된 영모 경문이 이미 다 갖춰져 있어. 내 글씨, 내 도장까지 찍힌 경문이 말이야. 친국날 그 경문 앞에서 내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느냐. 순순히 죄를 인정하면 자식만은 살려주마. 그 경문은 가짜요. 나는 그런 글을 쓴 적이 없소.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글씨가 말해주겠지. 내 글씨와 똑같으니 누가 가짜라 하겠느냐. 박술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옥 안에 울렸지요. 한별은 그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아비 글씨로 된 영모 경문, 아비 도장이 찍힌 경문, 그것이 아비를 올가매는 증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옥을 나온 한별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빠 글씨로 된 경문이라고, 그치만 아빠는 그런 글 안 썼다고 했는데, 그럼 그 경문은 한별의 머릿속에 매월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글자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손을 보라던 그 말, 가짜 글씨로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있다던 그 말. 한별은 무언가 알 것도 같았습니다. 맞아. 그 경문 글씨가 아빠 글씨랑 진짜 똑같은지 봐야 해. 아빠 글씨에는 아빠만의 버릇이 있으니까. 한별은 매월에게 달려가 자기가 들은 것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매월은 한별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지요. 아가, 내 말이 맞다. 그 경문이 정말 내 아비가 쓴 것인지 아니면 누가 흉내낸 가짜인지 그것을 가려내면 내 아비를 구할 수 있을 게야. 허나 그러자면 그 경문을 봐야 하는데 그 경문 어디 있어요? 의금부의 증거로 보관되어 있겠지. 친국날이 되면 어전에 나올 게다. 친국이 뭐예요? 임금께서 직접 죄인을 신문하시는 것이란다. 영모 같은 큰 죄는 임금께서 친히 다스리시지. 내 아비도 곧 어전에 끌려 나가 친국을 받게 될 게야. 한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그 친국날에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그 경문이 아빠 글씨가 아니라고요.
매월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가, 그게 무슨 위험한 소리냐. 어전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야. 더구나 역적의 자식이 어전에 뛰어들었다간 너마저 목숨이 위태로워진단다. 그래도 할머니, 가만히 있으면 아빠가 죽잖아요. 아빠가 죽는 걸 보느니 저는 뭐든 할 거예요. 한별의 눈빛은 8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단했지요. 매월은 그 눈빛을 보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편 그 무렵 별궁에서는 이현과 박술이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마마, 각수 도경은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사옵니다. 자신은 모르고 도장을 새겼을 뿐이라고만 하옵니다. 인정하든 말든 상관없다. 그자의 글씨로 된 경문이 있고 그자의 도장이 찍혀 있으니 누가 보아도 그자가 역적이지. 친국날 그 경문을 어전에 내밀면 임금도 그자를 살릴 수 없을 게야. 허나 마마,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사옵니다. 그 경문은 도경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다른 각수를 시켜 도경의 글씨를 흉내내게 한 것이옵니다. 혹여 누가 그 차이를 알아챈다면 이현의 눈이 매섭게 빛났지요. 누가 그것을 알아챈단 말이냐. 도경은 옥에 갇혔고 그 글씨를 아는 자라곤 없다. 그 흉내낸 각수도 이미 처치했으렸다. 예, 마마. 입막음은 끝냈사옵니다. 그럼 됐다. 이 일만 마무리되면 변방의 군대는 내 손안에 들어온다. 그때가 되면 어린 조카를 끌어내리고 이 나라의 임금 자리는 내 것이 되는 게야. 이현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지요. 천하를 손에 넣을 야망에 부푼 그였지만 그는 한 가지를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도경의 글씨에 담긴 도경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3가지 버릇. 그리고 그 버릇을 누구보다 잘 아는 8살 아이가 지금 이 순간 아비를 구할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음모는 빈틈이 있는 법이고 그 빈틈은 늘 가장 뜻밖의 곳에서 드러나는 법이지요. 그러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좋다. 이 할미가 돈마. 허나 그냥 뛰어들어서는 안 돼. 임금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 내 아비 글씨의 버릇, 내 아비 도장의 비밀, 그리고 그 경문의 허점. 그것들을 하나하나 모아야 해. 증거를 모으는 거요? 그래. 글자 뒤에 손을 보는 게야. 내가 그동안 배운 모든 것을 써야 할 게다. 자, 이 할미와 함께 시작해보자. 매월은 그날부터 한별과 함께 증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매월은 한별에게 아비의 글씨와 도장의 특징을 하나하나 정리하게 했지요. 자, 아가, 내 아비 글씨의 첫 번째 버릇이 무엇이더냐? 리을 거꾸로 써요. 왼손잡이라서 마지막 획이 위로 솟아요. 옳지. 두 번째는 도장을 빨간 인주 말고 까만 먹으로 찍어요. 오래오래 남으라고요. 그래. 세 번째는 아빠 도장은 획이 깊어요. 왼손으로 칼을 3개 눌러서 글자가 진하게 찍혀요. 매월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가가 아비를 참 잘 보았구나. 바로 그것들이다. 그 경문이 정말 내 아비가 쓴 것이라면 이 3가지가 다 들어맞아야 한다. 헌데 가짜로 흉내낸 것이라면 흉내낸 자가 이 버릇들을 다 알 리가 없지. 분명 어딘가 어긋날 게야. 그럼 그 어긋난 데를 찾으면 되는 거네요. 그렇지. 허나 그러려면 그 경문을 직접 봐야 해.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구나. 매월은 옛 궁중 인연을 더듬어 어떻게든 친국날 어전 가까이 다가갈 방도를 찾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별은 아비가 새긴 도장들을 증거로 챙겼지요. 집에 남아있던 아비의 도장과 새김칼, 그리고 아비가 찍어둔 검은 먹 도장 자국들을 보자기에 고이 쌌지요. 할머니, 이걸로 아빠 글씨랑 경문을 견주면 되죠. 오냐, 잘 챙겼다. 이게 다
내 아비의 결백을 증명할 보물이란다. 밤이 깊도록 매월과 한별은 머리를 맞댔습니다. 늙은 친모와 어린아이, 둘이 가진 힘이라곤 보잘것없었지만 그 마음만은 천하의 어떤 권세보다도 단단했습니다. 매월은 잠든 한별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지요. 김상궁 마마, 그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허나 이번에는 이 늙은이가 이 아이를 도와 억울한 사람을 꼭 살려내겠습니다. 매월의 눈에 옛 한이 어렸습니다. 오래전 가짜 글씨에 억울하게 쓰러져 간 김상궁. 그 한을 매월은 이번 일로 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8살 한별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천하의 권세 앞에서 가진 것이라곤 밝은 눈과 고든 마음뿐인 어린아이가 아비를 구하기 위해 거대한 음모에 맞서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밤 한별은 잠든 척하며 다짐했습니다. 아비가 가르쳐 준 것, 매월 할머니가 가르쳐 준 것을 모두 떠올리며 말입니다. 글자에는 손이 있고 손에는 버릇이 있다. 그 버릇을 읽으면 진짜와 가짜를 가릴 수 있다. 한별은 그 믿음 하나로 무서운 어른들의 세상에 맞서기로 했습니다. 친국날이 정해졌습니다. 닷새 뒤였지요. 그 닷새 동안 한별과 매월은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아비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를 어전에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단단히 모아야 했으니까요. 매월이 먼저 옛 궁중 인연을 찾아 나섰습니다. 매월에게는 궁에서 함께 일하던 벗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늙어 궁 밖에 사는 그 벗을 찾아가 매월은 도움을 청했지요. 자네, 혹시 일금부에 아는 이가 있는가? 친국날 어전에 그 경문이 증거로 나올 텐데 그것을 미리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다면. 허허, 매월이 자네도 참 그 위험한 일에 어찌 끼어드는가. 억울한 사람을 살리는 일일세. 부탁하네. 매월의 간곡한 청에 그 벗은 마지못해 한 가지 방도를 일러주었습니다. 일금부 서리 가운데 마음이 어진 이가 있으니 그를 통하면 경문을 잠깐 엿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지요. 한편 한별은 아비의 옥을 드나들며 맞게 영감의 도움으로 아비에게서 더 많은 것을 알아냈습니다. 아빠, 그 경문에 찍힌 도장이 아빠 도장이래요. 근데 아빠 도장은 까만 먹으로만 찍잖아요. 도경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맞다. 그렇구나. 여라. 아비 도장은 늙어문 먹으로 찍었지. 헌데 보통 경문이나 문서에 찍는 도장은 죄다 붉은 인주를 쓴단다. 만약 그 경문에 찍힌 도장이 붉은 인주로 찍혔다면 그건 아비 도장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게야. 그쵸.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한별이가 아비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것을 짚어내는구나. 도경은 창살 너머로 아들의 손을 꼭 잡았지요. 절망뿐이던 옥 안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듯 했지요. 한별아, 또 있다. 그 경문 글씨를 잘 보아라. 아비는 리을 위로 올려 쓴다. 왼손잡이라서 말이다. 흉내낸 자가 오른손잡이라면 그 리이 분명 다를 게야. 네, 리이랑 도장 색깔이랑 또 획 깊이도 볼게요. 그래, 획 깊이. 아비는 칼을 깊이 눌러 새기니 도장 자국이 진하고 또렷하지. 흉내낸 자는 그 깊이를 못 낸단다. 이렇게 부자는 창사를 사이에 두고 아비의 결백을 증명할 3가지 단서를 차근차근 맞춰갔습니다. 첫째는 리를 위로 올려 쓰는 왼손잡이의 글씨 버릇, 둘째는 붉은 인주가 아닌 검은 먹으로 찍는 도장, 셋째는 유난히 깊고 진한 획. 이 3가지야말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도경만의 표식이었습니다. 한별아, 허나 한 가지 명심해라. 이 모든 것을 안다 해도 어전에서 임금께 그것을 아뢰는 일은 목숨을 건 일이다. 역적의 자식이 어전에 뛰어들면 너도 무사하지 못해. 아비는 내가 위험해지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아빠, 저는 무섭지 않아요. 아빠가 죽는 게 제일 무서워요. 한별의 그 말에
도경은 끝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천하제일의 손을 가진 아비가 정작 아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력한 죄인일 뿐이었으니까요. 옥을 나온 한별은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별은 도성의 다른 각수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아비 말고 또 누가 그런 솜씨를 가졌는지, 누가 아비 글씨를 흉내낼 수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지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종로의 큰 각수방이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우리 아빠 도경 아세요? 도장 새기는 각수요. 도경이? 알다마다. 솜씨로는 도성 제일이지. 헌데 역적으로 잡혀갔다며. 쯧쯧. 우리 아빠는 역적이 아니에요. 그보다 아저씨, 우리 아빠 글씨를 똑같이 흉내낼 수 있는 각수가 또 있어요? 각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없지. 도경이 글씨는 아무도 못 흉내내. 그 사람은 왼손잡이라 글씨가 남달라. 흉내내려고 해도 그 손맛이 안 나거든. 한별의 눈이 반짝였지요. 아비 글씨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다. 그런데 경문에 아비 글씨가 있다. 그렇다면 그 경문은 아비가 직접 쓴 것이거나 아니면 어설프게 흉내낸 가짜이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아비는 그런 글을 쓴 적이 없다고 했으니 답은 정해져 있었지요. 아저씨, 고맙습니다. 한별은 다음 각수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린 발걸음은 지칠 줄을 몰랐습니다. 아비를 구한다는 일념 하나로 한별은 도성 곳곳을 누비고 다녔지요. 두 번째로 한별이 찾아간 곳은 종이를 파는 지전이었지요. 경문이 어떤 종이에 쓰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지요. 아저씨, 영모 경문 같은 데는 어떤 종이를 써요? 허허, 그런 건 왜 묻누? 보통과나 문서는 두꺼운 장지를 쓴단다. 귀한 일에는 더 좋은 종이를 쓰고, 그럼 우리 아빠 같은 가난한 각수도 그런 좋은 종이를 살 수 있어요? 어림없지. 그런 장지는 비싸서 양반네나 관아에서나 쓰지. 가난한 각수가 어찌 사겠누? 한별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만약 경문이 비싼 장지에 쓰였다면 가난한 아비가 그런 종이를 구해 영모 글을 썼다는 것은 말이 안 되었습니다. 도리어 그것은 돈 있고 권세 있는 누군가가 꾸민 일이라는 증거였지요. 세 번째로 한별은 먹과 인주를 파는 가게를 찾았습니다. 아저씨, 도장 찍을 때 까만 먹으로 찍는 사람도 있어요? 먹으로? 그런 별난 사람은 거의 없이. 도장은 다들 붉은 인주로 찍는 법이야. 먹으로 찍으면 번지기도 하고 모양이 잘 안 나거든. 우리 아빠는 까만 먹으로만 찍는데요. 오, 그럼 내 아비가 솜씨가 보통이 아닌 개로구나. 먹으로 도장을 깔끔하게 찍으려면 아주 능숙해야 하거든. 그건 아무나 못하는 일이지. 한별은 또 하나의 증거를 얻었습니다. 아비가 검은 먹으로 도장을 찍는 것은 도성에서도 드문 일이고 그것을 흉내내기란 보통 솜씨로는 어림없다는 것을요. 가짜 경문을 만든 자가 그것까지 알고 흉내냈을 리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별은 도성 저작거리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늙은 각수가 며칠 전 갑자기 죽었다는 소문이었지요. 평소 솜씨가 제법이라 소문난 각수였는데 멀쩡하던 사람이 하룻밤 새 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각수 아저씨가 왜 죽었어요? 글쎄다. 누구는 도둑이 들었다 하고 누구는 무슨 큰일에 휘말렸다고도 하더구나. 워낙 갑작스러운 일이라. 한별은 그 이야기가 어쩐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솜씨 좋은 각수가 하필 아비가 잡혀간 무렵에 갑자기 죽다니. 한별은 매월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지요. 할머니, 솜씨 좋은 각수 아저씨가 갑자기 죽었대요. 우리 아빠가 잡혀간 다음에요. 매월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가, 그건 예사로운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내 아비 글씨를 흉내내 가짜 경문을 만들려면 솜씨 좋은 각수가 있어야 하지 않겠니? 그 각수가 일을 마치자마자 죽었다면 입을 막은 개야.
비밀을 아는 자를 살려 두지 않으려고 말이다. 그럼 그 나쁜 사람들이 각수 아저씨도 죽인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크지. 허나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 이것을 증거로 삼기는 어렵겠구나. 그저 그 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자들인지 짐작할 뿐이다. 한별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비를 함정에 빠뜨린 자들이 사람 목숨까지 함부로 빼앗는 무서운 무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허나 한별은 두려움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럴수록 아비를 꼭 구해내야 한다는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지요. 할머니, 저는 안 무서워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나빠도 진실은 못 이겨요. 제가 꼭 팔 거예요. 매월은 그 작은 결심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8살 아이가 천하의 음모 앞에서도 이리 의연하니 어찌 돕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로 한별은 매월과 함께 옛 궁녀의 도움으로 일금부 서리를 몰래 만났습니다. 마음 어진 그 서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경문에 대해 귀띔해 주었지요. 그 경문 말이다. 내가 잠깐 보았는데 끝에 찍힌 도장이 붉은 인주로 찍혀 있더구나. 한별과 매월은 동시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붉은 인주요? 정말요? 그래, 선명한 붉은 빛이었다. 헌데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되느냐? 우리 아빠 도장은 까만 먹으로만 찍어요. 붉은 인주로 찍힌 도장은 아빠게 아니에요. 한별의 외침에 서리도 흠칫 놀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상한 일이었지요. 진짜 도경의 도장이라면 검은 먹으로 찍혔어야 하는데 경문의 도장은 붉은 인주로 찍혀 있었으니까요. 가짜 경문을 만든 자가 도경이 검은 먹을 쓴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건 정말 가짜 경문일지도 모르겠구나. 서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한별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아비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가 맞춰지고 있었으니까요. 5번째로 한별은 별궁에서 보았던 그 높은 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단 옷에 옥관자를 단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한별은 매월에게 자기가 본 것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그 높은 분은요, 비단 옷을 입고 머리에 옥으로 된 걸 달고 있었어요. 띠에는 금색 무늬가 있었고요. 진짜 으리으리한 집에 살았어요. 매월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옥관자의 금박띠라 아가, 그건 보통 양반이 아니다. 그런 차림을 할 수 있는 이는 왕실의 종친뿐이야. 대군이나 군 같은. 대군이요. 그럼 임금님 친척이에요. 그래, 큰일이구나. 내 아비를 함정에 빠뜨린 자가 왕실의 대군이라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임금조차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분이니 매월은 깊은 시름에 잠겼지요. 상대가 한낱 탐관오리라면 모를까. 왕실의 대군이라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그런 거물을 상대로 늙은 친모와 어린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허나 한별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진실은 진실이잖아요. 아빠가 안 한 건 안 한 거예요. 임금님이 그걸 알면 분명히 아빠를 풀어주실 거예요. 8살 아이의 그 고든 믿음 앞에서 매월은 차마 안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의 순수한 믿음이야말로 거대한 음모를 뚫는 유일한 길일지도 몰랐으니까요. 6번째로 한별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아비가 직접 쓴 글씨와 아비가 새긴 도장들이었지요. 집에 남아있던 아비의 글씨 연습종이, 아비가 찍어둔 검은 먹 도장 자국, 그리고 아비의 새김칼까지. 한별은 이 모든 것을 보자기에 싸서 고이 간직했습니다. 친국날 이것들을 경문과 견주면 진짜와 가짜가 단번에 드러날 터였습니다. 됐어요. 할머니, 이제 다 모았어요. 리 글씨랑 까만 먹 도장이랑 깊은 회기랑 비싼 종이랑 그리고 그 대군까지. 오냐, 우리 아가가 참으로 장하구나. 이제 남은 건 어전에 나아가는 일이다. 가장 무섭고 위험한 일이지.
매월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어전 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임금과 대신들, 그리고 죄인만이 들어서는 그곳에 역적의 자식이 어찌 발을 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한별은 막계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친국날 제가 어전에 들어갈 방법이 없을까요? 막계는 깜짝 놀라 한별을 말렸습니다. 이 녀석아, 그게 무슨 위험한 소리냐. 어전에 함부로 뛰어들었다간 그 자리에서 목이 떨어질 수도 있어. 그래도 가야 해요. 제가 안 가면 아빠가 죽어요. 아빠가 안 한 일로 죽는다고요. 한별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결심이 있었지요. 막계는 그 어린 눈을 참아 외면할 수 없었지요. 한참을 망설이던 막계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친국은 궁궐뜰에서 열린다. 죄인을 옥에서 어전으로 끌고 갈 때 그 행렬을 따르는 옥졸들이 있지. 내가 그 행렬에 끼어 있을 게다. 내가 그 틈에 섞여 따라오면 궁궐뜰까지는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허나 그 다음은 내 운에 맡길 수밖에 없구나.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한별은 막계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막계는 그 작은 손의 온기에 가슴이 뭉클해졌지요. 얘야, 이 늙은이가 30년 옥을 지키며 별의별 일을 다 봤다만 너처럼 당돌하고 기특한 아이는 처음이구나. 부디 내 아비를 꼭 살려내거라. 이렇게 하여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증거도 모았고 어전에 들어갈 방도도 마련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8살 아이가 천하의 권세 앞에 홀로 서는 일뿐이었지요. 닷새가 지나고 마침내 친국날이 밝아오고 있었지요. 친국 전날 밤이었습니다. 도경은 옥 안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일이면 어전에 끌려나가 임금 앞에서 친국을 받게 될 터였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글씨와 도장이 찍힌 영모 경문이 증거로 제시될 것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역적으로 죽는구나. 모르고 새긴 도장 하나 때문에 도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억울하고 또 억울했지만 천한 각수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더구나 상대는 왕실의 대군이었습니다. 도경이 아무리 결백을 외친들 대군의 권세 앞에서는 한낱 메아리에 지나지 않을 터였지요. 한별아, 우리 한별이를 두고 어찌 눈을 감는단 말이냐. 도경의 머릿속에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날들, 아내가 살아있던 시절, 셋이 옹기종기 모여 살던 좁은 방,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던 날, 도경은 어린 한별을 끌어안고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노라고. 그 다짐을 지키며 도경은 홀로 한별을 키웠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칼을 놀려 도장을 새겼고 그렇게 번 푼돈으로 아들을 먹이고 입혔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도경은 한 번도 부끄러운 일에 손을 대지 않았지요. 아들에게 떳떳한 아비이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자신이 지금 역적이 되어 죽게 생겼습니다. 도경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이 역적으로 죽으면 어린 한별은 역적의 자식이 되어 평생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했지요. 어쩌면 연좌되어 함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지요. 그것이 도경에게는 죽음보다 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옥문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막계 영감이 한별을 데리고 온 것이었지요. 여복의 도경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한번 보게. 내일이면 어찌 될지 모르니. 아빠, 한별아. 도경은 창살로 달려들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만남이었지요. 부자는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한별아, 들어라. 내일 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너는 절대 나서지 마라. 알겠지? 아비는 내가 사람만 준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아빠를 꼭 구할 거예요. 한별아, 도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비 말 들어라.
너는 아직 어리고 세상은 너무 무섭단다. 내가 나선다고 될 일이 아니야. 그자들은 왕실의 대군이고 우리는 한낱 천한 각수일 뿐이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야. 그치만 아빠, 할머니가 그랬어요. 글자 뒤에 손을 보라고요. 저는 그 경문 뒤에 손을 봤어요. 그건 아빠 손이 아니에요. 제가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도경은 아들의 또렷한 눈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지요. 오직 아비를 구하겠다는 일념과 진실에 대한 굳은 믿음만이 있었지요. 도경은 그 눈을 보며 문득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한별이가 어느새 이렇게 컸구나. 아비보다 더 단단한 마음을 가졌구나. 아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내일 친국에서 임금님이 아빠한테 물으면 아빠는 사실대로만 말하세요. 모르고 도장을 새겼다고요. 그 경문은 아빠가 안 썼다고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도경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자식이 아비를 위로하고 자식이 아비를 구하겠다고 나서는 세상이었지요. 이 얼마나 기막히고도 가슴 시린 일입니까? 그래, 한별아. 아비가 포기하지 않으마. 끝까지 결백을 말하마. 너를 믿으마. 부자는 다시 한번 굳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창사를 사이에 둔 그 손에는 천하의 어떤 권세로도 끊을 수 없는 정이 흐르고 있었지요. 자, 이제 그만 가야 한다. 더 있다간 들킨다. 막개가 조심스레 둘을 떼어 놓았습니다. 한별은 옥을 나서며 몇 번이고 아비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빠, 내일 봐요. 꼭이요. 오냐, 열아. 내일 보자. 도경은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마음속에 작은 희망을 품었지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저 어린 것이 기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말입니다. 한편 그 시각 별궁에서는 이현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내일이군. 도경이 역적으로 처형되면 그 입은 영원히 닫힌다. 그리고 위조한 인장으로 변방의 군대를 움직이면 이 나라는 내 손안에 들어오는 게야. 마마, 모든 준비가 끝났사옵니다. 경문도 증인도 다 갖추어졌사옵니다. 내일 친국에서 도경은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옵니다. 박술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현은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수고했다. 이 일만 끝나면 너에게도 큰 상을 내리마. 이현은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야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천한 각수 하나를 제물로 삼아 자신의 영모를 감추고 왕위까지 거머쥐는 완벽한 계획. 허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완벽한 계획에 단 하나의 빈틈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빈틈을 8살 아이가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달은 유난히 밝았고 밤은 깊어갔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판날 터였습니다. 한쪽에는 천하의 권세와 치밀한 음모가, 다른 한쪽에는 어린아이의 밝은 눈과 고든 마음이 있었지요. 과연 이 기막힌 대결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한별은 잠들기 전에 증거 보자기를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아비의 글씨 연습 종이에는 리이 위로 솟아 있었고 아비의 도장 자국은 검은 먹으로 진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새김칼의 날은 여전히 시퍼렇게 빛났지요. 할머니, 이걸로 충분할까요? 임금님이 제 말을 믿어주실까요? 아가, 진실은 그 자체로 힘이 있단다. 내가 본 것을, 내가 아는 것을 또박또박 말하면 된다. 두려워 말고, 근데 무서워요. 임금님 앞에 가는 거. 매월은 한별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무서운 게 당연하지. 어른도 임금 앞에서는 벌벌 떠는 걸. 허나 아가, 무서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다. 내 아비를 살리는 일이지. 그 마음만 꽉 붙들면 무서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게야. 네, 할머니, 저 이겨낼게요.
한별은 작은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그러고는 보자기를 머리맡에 고이 두고 매월의 무릎을 베고 누웠지요.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하나만 해주세요. 어렸을 때처럼요. 그래, 그러마. 옛날 옛적에 아주 작은 새 한 마리가 살았단다. 그 새는 너무 작아서 다들 비웃었지. 헌데 어느 날 숲에 큰 불이 났단다. 모든 짐승이 도망가는데 그 작은 새만은 부리로 물을 한 방울씩 날라 불을 끄려 했지. 다들 비웃었지만 그 새는 멈추지 않았어. 결국 하늘이 감동해서 큰 비를 내려 불을 꺼 주었단다. 작은 새가 큰 불을 껐네요. 그래, 작다고 못할 일은 없단다. 마음만 크면 작은 몸으로도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게야. 우리 한별이처럼 말이다. 한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스르르 잠이 들었지요. 그 밤 한별은 매월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잠을 청했지요. 매월은 잠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옛 스승에게 배운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이시여, 부디 이 어린 것의 고든 마음을 굽어 살피소서. 진실이 거짓을 이기게 하소서. 매월의 주름진 뺨에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이윽고 동이 텄지요. 운명의 친국날 아침이 밝은 것입니다. 궁궐들에는 이른 아침부터 친국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너른 뜰 한가운데에 형틀이 놓이고 그 둘레로 대신들이 도열할 자리가 마련되었지요. 임금이 앉으실 어좌가 높은 단 위에 차려졌고 그 앞으로 일금부 군졸들이 삼엄하게 늘어섰습니다. 대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영의정을 비롯한 조정의 높은 신하들이 관복을 차려입고 자리에 섰지요. 그 가운데에는 이현 대군도 있었습니다. 이현은 겉으로는 근엄한 종친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속으로는 회심의 미소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 천한 각수가 역적으로 처단되면 모든 일이 끝난다. 이현은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지요. 이윽고 임금이 납시였습니다. 젊은 임금은 골룡포를 차려입고 어좌에 앉았지요. 아직 27밖에 되지 않은 임금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임금은 즉위한 이래 줄곧 종친과 늙은 대신들의 틈바구니에서 외로운 싸움을 해왔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는 나날이었지요. 특히 숙부인 이현 대군에 대해서는 어딘가 믿업지 못한 구석이 있다고 늘 느껴왔습니다. 허나 증거가 없었기에 임금은 그저 마음속으로만 경계할 뿐이었습니다. 죄인을 끌어내라. 임금의 명이 떨어졌지요. 곧이어 도경이 군졸들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며칠 새 초췌해진 도경은 형틀 앞에 무릎이 꿇려졌지요. 도경은 떨리는 눈으로 어전을 둘러보았습니다. 임금과 대신들, 그리고 그 사이에 서 있는 이현 대군. 도경은 이현을 보는 순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바로 저 사람이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었으니까요. 허나 도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천한 각수가 대군을 손가락질했다간 그 자리에서 혀가 뽑힐 판이었지요. 도경은 그저 어금니를 깨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궁궐 담장 밖에서 한별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막개 영감의 도움으로 옥졸들 행렬에 섞여 궁궐들 가까이까지 온 것이었지요. 한별은 보자기를 꼭 끌어안은 채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아빠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곧 갈게요. 한별의 작은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제 곧 8살 아이의 운명을 건 싸움이 시작될 참이었지요. 그렇게 운명의 친국이 막을 올리고 있었지요. 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임금이 도경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각수 도경이렸다. 내 죄를 내가 아느냐? 전하, 소인은 죄가 없사옵니다. 소인은 그저 시키는 대로 도장을 새겼을 뿐 영모를 꾀한 적이 없사옵니다. 도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지요. 그러자 박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저자의 말은 새빨간 거짓이옵니다.
여기 저자가 직접 쓴 영모 경문이 있사옵니다. 변방의 군대를 일으켜 도성을 치자는 내용으로 저자의 글씨와 도장이 똑똑히 찍혀 있사옵니다. 박술이 경문을 받쳐 들어 어전에 올렸지요. 임금이 그 경문을 받아 살펴보았지요. 과연 거기에는 영모를 부추기는 글이 적혀 있었고 끝에는 도경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도경, 이래도 발뺌하겠느냐? 이것이 내 글씨가 아니란 말이냐? 전하, 그것은 소인의 글씨를 누군가 흉내낸 가짜이옵니다. 소인은 결코 그런 글을 쓴 적이 없사옵니다. 닥쳐라. 내 글씨가 분명한데 어디서 거짓을 고하느냐? 박술이 호통을 쳤습니다. 대신들도 수군거렸지요. 누가 보아도 도경의 글씨였고 도경의 도장이었습니다. 임금조차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도 명백했으니까요. 이현 대군이 한 걸음 나서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영모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큰 죄이옵니다. 증거가 이토록 명백하니 더 지체할 것 없이 저 역적을 엄히 다스리심이 마땅한 줄로 아뢰옵니다. 이현의 말에 대신들이 일제히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분위기는 도경에게 절망적으로 흘러갔지요. 임금도 마침내 결심한 듯 무겁게 입을 열려 했습니다. 저 죄인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맑고 또랑또랑한 아이의 목소리가 어전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지요. 모두가 깜짝 놀라 소리 난 쪽을 바라보았지요. 궁궐들 한쪽에서 작은 아이 하나가 군졸들을 해치고 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별이었습니다. 그건 우리 아빠 글씨가 아니에요. 한별이 외치며 어전 한복판으로 달려 나왔지요. 군졸들이 황급히 한별을 붙잡으려 했지만 작은 몸은 어느새 형틀 앞까지 다다랐지요. 왜 나이냐? 당장 끌어내라. 박술이 새파랗게 질려 소리쳤습니다. 군졸들이 한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허나 그때 임금이 손을 들어 그들을 멈춰 세웠지요. 멈추어라. 임금의 눈이 그 작은 아이에게 향했지요. 역적의 자식으로 보이는 어린아이가 겁도 없이 어전에 뛰어들어 아비의 무죄를 외치는 그 모습이 임금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저 각수 도경의 아들 한별이옵니다. 전하, 우리 아빠는 역적이 아니에요. 저 경문은 아빠가 쓴 게 아니에요. 한별아, 안 된다. 물러가거라. 위험하다. 도경이 형틀에서 몸부림치며 외쳤습니다. 허나 한별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아빠, 괜찮아요. 제가 다 알아요. 한별은 임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8살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또렷한 확신이 빛나고 있었지요. 전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돼요. 그 경문에 적힌 네 글자를 봐주세요. 우리 아빠는 왼손잡이라서 리를 쓸 때 마지막 획이 위로 솟아요. 근데 그 경문의 릴은 어때요? 임금이 흠칫했습니다. 그러고는 경문을 다시 들여다보았지요. 과연 경문의 리 글자는 마지막 획이 아래로 가지런히 내려와 있었습니다. 위로 솟은 것이 하나도 없었지요.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임금이 중얼거렸습니다. 한별이 또랑또랑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쓴 글씨면 리 위로 솟아야 하는데 그 경문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빠가 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빠 글씨를 흉내낸 거예요. 근데 왼손잡이 버릇까지는 몰랐던 거죠. 어전이 술렁이기 시작했지요. 대신들이 웅성거렸고 임금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8살 아이의 첫 번째 물음이 그 누구도 보지 못한 빈틈을 정확히 찔렀던 것입니다. 전하, 저것은 어린아이의 억지이옵니다. 글씨 한 획이 무슨 대수라고 박술이 다급히 외쳤습니다. 허나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떨리고 있었지요. 저 아이는 역적의 자식이옵니다. 제 아비를 살리려고 거짓을 꾸며 대는 것이 당연하지 않사옵니까? 저런 어린 것의 말을
어찌 믿으시옵니까? 부디 저 아이를 끌어내고 친국을 계속하시옵소서. 박술은 한별을 역적의 자식으로 몰아 그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교활한 수작이었지요. 대신들 가운데서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긴 역적의 자식이 제 아비를 두둔하는 거야 당연한 일이지. 글씨 버릇이라는 것도 아이가 지어낸 말일 수도 있고 분위기가 다시 도경에게 불리하게 기울려 했습니다. 허나 그때 한별이 야무지게 받아쳤지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아빠가 쓴 글씨가 있잖아요. 이걸 그 경문이랑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글씨가 말해줄 거예요. 한별이 아비의 글씨 연습 종이를 번쩍 들어 보였지요. 그 종이의 리들은 하나같이 마지막 획이 위로 솟아 있었지요. 누가 보아도 경문의 리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현 대군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난 것이었으니까요. 허나 이현은 노련한 자였습니다. 짐짓 너그러운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지요. 전하, 한낱 글씨 버릇으로 영모의 증거를 뒤집을 수는 없는 노릇이옵니다. 아이의 효심은 가상하나 친국은 친국이옵니다. 부디 흔들리지 마시옵소서. 이현의 말은 점잖았지만 그 속에는 어떻게든 한별의 입을 막으려는 다급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임금은 그 미묘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지요. 임금은 한별이 내민 글씨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경문과 나란히 놓고 리자를 하나하나 견주어 보았지요. 보면 볼수록 두 글씨의 리은 달랐습니다. 아비의 글씨는 마지막 획이 위로 솟구쳤고 경문의 글씨는 아래로 가지런히 내려와 있었습니다. 과연 다르구나. 같은 사람의 글씨라 하기엔 이 리이 너무도 다르다. 임금이 나직이 중얼거렸지요. 박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전하, 그것은 우연이옵니다. 사람이 글씨를 쓰다 보면 획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 법이온데 조금 다른 것이 아니다. 모든 리이 한결같이 다르지 않으냐. 이것이 어찌 우연이겠느냐. 임금의 목소리에 위엄이 실렸습니다. 박술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임금이 한별을 지그시 바라보았지요. 그러고는 천천히 어좌에서 일어나 단을 내려와 한별 앞에 다가갔지요. 임금이 무릎을 굽혀 8살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었지요. 어전에 모두가 그 광경에 숨을 죽였습니다. 아이야, 내가 본 것을 더 말해 보아라. 찜이 듣겠다. 임금의 그 한마디에 한별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진실을 마침내 임금이 들어주겠다고 한 것이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전하.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한별은 보자기를 풀어 아비의 글씨와 도장들을 어전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한 늙은 여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바로 매월이었지요. 매월은 한별을 따라 궁궐뜰까지 온 것이었지요. 전하, 늙은 것이 한 말씀 아뢰옵니다. 소인은 본디궁에서 바느질을 하던 늙은 궁녀이옵니다. 저 아이의 말은 결코 거짓이 아니옵니다. 저 각수 도경은 천하제일의 솜씨를 가진 자로 글씨와 도장에 남다른 버릇이 있사옵니다. 그 버릇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그것을 아느냐? 소인은 저 아이의 죽은 어미를 길러낸 유모였고 저 부자와 오래 인연을 맺어 온 사람이옵니다. 저 도경의 글씨와 도장을 수없이 보아왔기에 감히 아뢰는 것이옵니다. 매월의 차분하고도 또렷한 진술에 어전의 분위기가 또 한 번 술렁였습니다. 한낱 어린아이의 말이 아니라 옛 궁녀까지 나서서 증언을 하니 임금도 더욱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지요. 임금은 다시 박술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술, 이 경문은 어디서 났느냐? 그것은 도경의 집에서 압수한 것이옵니다. 도경의 집에서. 헌데 어찌하여 도경 본인은 모르는 글이라 하느냐? 제 집에서 나온 제 글을
제가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박술은 진땀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저자가 죄를 면하려 발뺌하는 것이옵니다. 그때 도경이 형틀에서 고개를 들어 임금을 우러러 보았지요. 전하, 소인이 비록 천한 각수이오나 평생 부끄러운 일에는 손을 대지 않고 살아왔사옵니다. 며칠 전 어느 양반이 남의 도장을 위조해 달라 큰 돈을 내밀었으나 소인은 단호히 거절하였사옵니다. 그런 소인이 어찌 나라를 뒤엎는 영모 글을 쓰겠사옵니까? 부디 굽어 살피시옵소서. 도경의 절절한 호소에 임금의 마음이 또 한 번 흔들렸지요. 천한 각수의 말이었으나 그 안에는 거짓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골목 사람들 사이에서도 도경이 남의 도장 위조를 거절했다는 일은 이미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허면 누가 그 압수를 했느냐?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임금의 추궁이 날카로워질수록 박술의 대답은 점점 궁색해졌습니다. 사실 그 경문은 도경의 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박술이 다른 각수를 시켜 위조한 뒤 증거랍시고 가져온 것이었으니까요. 캐물으면 캐물을수록 빈틈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다. 찜이 더 들어보겠다. 아이야, 내 두 번째 말을 해보아라. 이제 8살 아이의 두 번째 물음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별은 아비의 도장 자국을 어전에 펼쳐 보였지요. 검은 먹으로 또렷하게 찍힌 도장 자국들이었지요. 전하, 두 번째로 봐주세요. 그 경문 끝에 찍힌 도장이요. 무슨 색으로 찍혀 있어요? 임금이 경문의 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붉은 인주로 찍혀 있구나. 그쵸. 근데 우리 아빠 도장은요. 한 번도 빨간 인주로 찍은 적이 없어요. 늘 까만 먹으로만 찍어요. 여기 보세요. 아빠가 찍은 도장은 다 까맣잖아요. 한별이 아비의 검은 먹 도장 자국들을 들어 보였습니다. 과연 그것들은 하나같이 검은 먹으로 찍혀 있었지요. 경문의 붉은 도장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우리 아빠는 도장이 100년 가도 안 지워지라고 좋은 먹으로만 찍어요. 빨간 인주는 세월이 가면 색이 바랜다고요. 근데 그 경문은 빨간 인주로 찍혔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빠 도장이 아니에요. 어전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첫 번째 글씨 버릇에 이어 두 번째로 도장 색깔까지 경문이 가짜라는 증거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었으니까요. 임금이 도경에게 물었습니다. 도경, 내가 정말 검은 먹으로만 도장을 찍느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소인은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20년이 넘도록 오직 먹으로만 도장을 찍어 왔사옵니다. 도성의 지물포와 먹하게 물어보시면 다 아는 일이옵니다. 소인의 도장은 검은 먹으로 찍는 것이 그 표식이옵니다. 도경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러자 한별이 거들었지요. 맞아요. 제가 먹하게 아저씨한테도 물어봤어요. 까만 먹으로 도장 찍는 사람은 도성에서도 드물대요. 그걸 흉내 내기도 엄청 어렵대요. 그러니까 그 경문 만든 사람은 우리 아빠가 까만 먹 쓰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빨간 인주로 찍은 거고요. 8살 아이의 야무진 추론에 대신들마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별의 두 번째 물음이 또 하나의 빈틈을 정확히 찔렀던 것입니다. 박술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위조 경문을 만들 때 도경이 검은 먹을 쓴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습니다. 그저 보통 도장처럼 붉은 인주로 찍었을 뿐이었지요. 그 작은 차이가 이렇게 발목을 잡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박술은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모든 것이 들통날 판이었지요. 박술은 매월을 매섭게 노려보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저 늙은 궁녀를 보시옵소서. 전하, 궁에서 쫓겨난 천한 것이 아니옵니까? 분명 도경에게 돈이라도 받고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옵니다. 저런 자들의 말을 어찌 믿으시옵니까? 박술은 매월을 깎아내려 그 증언의 힘을 빼려 했습니다. 더 나아가 옥졸 맞게까지 끌어들였지요.
그리고 저 옥졸, 죄인의 자식을 함부로 오게 드리고 어전에까지 데려온 자가 분명하옵니다. 저자도 한 패가 틀림없사옵니다. 모조리 잡아들여 문초해야 하옵니다. 박술의 교활한 수작에 막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칫하면 한별을 도운 죄로 막개까지 화를 입을 판이었지요. 허나 막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늙은 옥졸은 떨리는 무릎을 꿇고 어전에 아뢰었습니다. 전하, 소인이 죄인의 자식을 옥에 들인 것은 사실이옵니다. 허나 그것은 저 어린 것의 효심이 하도 가여워서였사옵니다. 소인이 30년 옥을 지키며 수많은 죄인을 보았으나 도경처럼 한결같이 제 무죄만 말하는 자는 처음이옵니다. 진짜 역적은 잡혀오면 살길부터 찾아 남을 끌어들이는 법인데 도경은 그러질 않았사옵니다. 소인의 30년 눈으로 보건대 저자는 결코 역적이 아니옵니다. 막개의 진심 어린 증언에 어전의 분위기가 또 한 번 움직였지요. 늙은 옥졸이 목숨을 걸고 죄인을 두둔하니 그 말에 무게가 실렸던 것입니다. 저 전하, 도장 색깔 따위가 무슨 증거가 되겠사옵니까? 그날따라 인주를 썼을 수도 있는 일이고 박술이 발버둥 쳤습니다. 허나 한별이 다시 한번 받아쳤지요.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인주가 아예 없어요. 집에 가보면 빨간 인주는 한 통도 없고 까만 멍만 잔뜩 있어요. 인주가 없는데 어떻게 빨간 도장을 찍어요? 이 말에 박술은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인주가 없으면 붉은 도장을 찍을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였으니까요. 임금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봐라, 당장 도경의 집을 뒤져 인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 군졸이 명을 받아 도경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군졸이 돌아와 아뢰었지요. 전하, 도경의 집에는 붉은 인주가 단 한 통도 없었사옵니다. 오직 검은 먹과 벼루만이 가득하였사옵니다. 이 말에 어전이 크게 동요했습니다. 인주가 없는 자가 어찌 붉은 인주로 도장을 찍은 경문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경문이 가짜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진 것입니다. 이현 대군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일이 점점 자신의 뜻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이현은 마음속으로 다급해졌지만 겉으로는 애써 평정을 가장하며 마지막 수를 던졌습니다. 전하, 이 모든 것이 어린아이의 잔꾀일 수도 있사옵니다. 글씨와 도장이 다르다 한들 그것이 곧 경문이 가짜라는 증거는 아니옵니다. 도경이 일부러 평소와 다르게 써서 훗날 발뺌하려 했을 수도 있지 않사옵니까? 영모란 본디침이란 것이니 그 정도 계략은 충분히 꾸밀 수 있는 일이옵니다. 이현의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대신들 가운데 다시 동요하는 이들이 생겼지요. 과연 도경이 훗날을 위해 일부러 다르게 썼다면 글씨와 도장이 다른 것도 설명이 되었으니까요. 분위기가 다시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대군의 말도 일리가 있구나. 임금조차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두 가지나 증거를 댔는데도 저 높은 대군의 한마디에 다시 분위기가 뒤집히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한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글씨와 도장만으로는 저 교활한 대군의 말을 완전히 꺾을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지요. 한별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두 가지나 증거를 댔는데도 저 높은 사람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도로 묻혀버리려 했으니까요. 천한 각수의 아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왕실의 대군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없는 것일까요? 한별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빠가 죽어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아빠가 죽는 거야. 형틀에 묶인 도경도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린 아들이 그토록 애를 썼건만 결국 대군의 권세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려 했으니까요. 도경은 차마 아들을 볼 수가 없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별의 귓가에 매월 할머니의 목소리가 되살아났습니다. 글자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손을 보아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라. 손, 글자 뒤에 손. 한별은 번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껏 한별은 경문의 글씨와 도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허나 정작 봐야 할 것은 그 경문을 만들게 한 손이었지요. 그 손의 주인이 누구인가? 누가 아비에게 도장을 새기게 했는가? 누가 이 모든 음모를 꾸몄는가? 한별의 머릿속에 그동안 모았던 모든 단서가 하나로 꿰어졌습니다. 비싼 장지에 쓰인 경문, 아비 글씨를 흉내낸 가짜, 그리고 아비에게 도장을 새기라 시킨 별궁의 높은 분. 그 모든 손이 가리키는 곳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손을 봐야 해. 이 모든 걸 시킨 손을. 한별의 눈에서 절망이 걷히고 다시 또렷한 빛이 살아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별의 머릿속에 별궁에서 보았던 그 장면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옥관자를 단 그 높은 분, 아비에게 도장을 새기라 명하던 그 사람, 그리고 지금 어전에 서서 자꾸만 아비를 역적으로 몰아가는 저 대군. 한별은 고개를 번쩍 들어 이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별궁의 높은 분과 지금 눈앞의 대군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비단 옷도, 옥관자도, 금박띠도. 한별의 밝은 눈은 단번에 알아보았지요. 저 아저씨. 한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이현을 가리켰습니다. 저 아저씨예요. 그날 별궁에서 우리 아빠한테 도장 새기라고 시킨 사람. 제가 봤어요. 어전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지요. 모두의 시선이 한별의 손끝을 따라 이현 대군에게로 향했지요. 이현의 얼굴이 그 순간 새파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허나 이현은 역시 노련한 자였습니다. 곧 표정을 추스르고 짐짓 노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지요. 이런 발칙한 한낱 어린 것이 감히 종친을 능멸하다니. 본궁이 언제 그 천한 각수에게 도장을 시켰단 말이냐. 터무니없는 모함이로다. 전하, 저 아이가 제 아비를 살리려 이제는 본궁까지 끌어들이고 있사옵니다. 어찌 이런 무엄한 일을 두고 보시옵니까? 이현은 펄쩍 뛰며 부인했습니다. 천한 각수의 아들이 본 것을 무슨 수로 증명하겠느냐는 배짱이었지요. 과연 한별이 별궁에서 그 광경을 보았다 한들 그것을 증명할 길은 없어 보였습니다. 어린아이의 말 한마디로 왕실의 대군을 죄인으로 몰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내 말에 증거가 있느냐? 내가 정말 본궁을 보았다는 증거가. 이현이 한별을 매섭게 몰아붙였습니다. 어전의 분위기가 다시 팽팽해졌지요. 한별의 지목은 충격적이었지만 증거가 없다면 그저 어린아이의 억지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허나 한별에게는 아직 풀어놓지 않은 마지막 한 방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세 번째 물음 말입니다. 한별은 이현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세 번째 물음을 던졌습니다. 아저씨,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아빠가 그날 별궁에서 새긴 도장은 어디 있어요? 무엇이라? 이현의 얼굴이 굳었지요. 한별이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아저씨가 우리 아빠한테 도장을 새기라고 시켰잖아요. 변방 장수 도장이랑 똑같이요. 저 담장 밖에서 다 봤어요. 우리 아빠는 그 도장을 새겨서 아저씨한테 줬고요. 그럼 그 도장은 지금 아저씨가 갖고 있겠네요. 그 도장 어디 있어요? 순간 어전이 얼어붙었습니다. 한별의 물음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무서운 칼날이 숨어 있었지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한별과 이현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8살 아이와 천하의 대군이 어전 한복판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었으니까요. 만약 이현이 도경에게 도장을 시킨 적이 없다면 그런 도장은 존재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허나 한별은 아비가 그 도장을 새기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했습니다. 거짓말로 둘러댈 수 있는 물음이 아니었지요.
도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오직 사실로만 가려지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위조된 변방 장수의 인장은 지금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진 자가 바로 진짜 역적이었지요. 그런 도장은 없다. 본궁은 그 각수에게 아무것도 시킨 적이 없어. 이현이 다급히 부인했습니다. 허나 그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지요. 임금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대군, 정말 그런 도장이 없다면 대군의 처소를 뒤져도 나오지 않겠지요. 만약 거기서 위조된 변방 장수의 인장이 나온다면 그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임금의 목소리에 서리빨이 섰습니다. 이현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지요. 전하, 어찌 한낱 어린 것의 말을 믿고 종친의 처소를 뒤지려 하시옵니까? 이는 왕실을 능멸하는 처사이옵니다. 능멸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려는 것이요. 떳떳하다면 어찌 두려워하시오. 여봐라, 당장 대군의 별궁을 수색하라. 임금의 추상 같은 명이 떨어졌습니다. 군졸들이 별궁으로 달려갔지요. 이현은 그 자리에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막으려 했지만 임금의 서슬에 감히 어쩌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군졸들이 돌아왔지요. 그들의 손에는 비단 보자기에 쌓인 도장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전하, 대군의 처소 깊숙한 곳에서 이것을 찾아냈사옵니다. 변방 장수의 인장과 똑같은 위조 도장이옵니다. 군졸이 그 도장을 어전에 올렸습니다. 임금이 그것을 받아 살펴보니 과연 변방의 병권을 쥔 장수의 인장을 똑같이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장에는 도경만의 표식인 유난히 깊고 또렷한 획이 새겨져 있었지요. 이것은 도경의 솜씨로구나. 허나 이것을 가진 자는 도경이 아니라 대군이로다. 임금의 호통이 어전을 울렸습니다. 이현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지요. 대군, 이래도 발뺌하겠소. 도경에게 변방 장수의 인장을 위조하게 한 것은 바로 대군이었소. 그 인장으로 변방의 군대를 거짓으로 움직여 역모를 꾀하려 한 것이 아니오. 진짜 역적은 도경이 아니라 바로 대군 당신이었소.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도경에게 씌워졌던 역모의 누명은 실은 이현 자신의 역모였습니다. 이현은 자신의 죄를 감추려 도장을 새긴 도경을 거꾸로 역적으로 몰아입을 막으려 했던 것이지요. 허나 8살 아이의 3가지 물음이 그 치밀한 음모를 산산히 무너뜨렸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이것은 모함이옵니다. 누군가 본궁을 음해하려. 이현이 발버둥 쳤습니다. 허나 그때 박술이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지요. 모든 것이 들통난 마당에 더는 버틸 수 없었던 것이지요. 전하, 소인이 모든 것을 아뢰겠사옵니다. 위조 경문을 만든 것도 도경을 역적으로 몬 것도 모두 대군 마마의 명이었사옵니다. 소인은 그저 시키는 대로. 이놈, 닥치지 못할까. 이현이 박술에게 호통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신복마저 등을 돌리니 이현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지요. 게다가 매월까지 나서서 이현의 오랜 죄상을 증언했습니다. 전하, 이 늙은 것이 궁에 있을 적 대군께서 선왕 때부터 위조 인장을 모아 오시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그때부터 대군께서는 보위를 넘보는 마음을 품고 계셨던 것이옵니다. 매월의 증언에 이현의 마지막 발뺌마저 무너졌습니다. 모든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여봐라, 역적 이현과 그 무리를 당장 포박하라. 임금의 명에 군졸들이 달려들어 이현과 박수를 결박했습니다. 천하를 손에 넣으려던 대군은 한순간에 역적이 되어 끌려나갔지요. 그를 따르던 무리도 모조리 잡혀들었습니다. 이럴 수가 한낱 어린 것의 입에 내가 무너지다니. 이현은 끌려가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천하의 권세와 치밀한 음모가 8살 아이의 밝은 눈앞에서 와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이현이 끌려나갈 때 어전 밖에 모여있던 백성들이 술렁였습니다.
천하의 대군이 역적이 되어 오랏줄에 묶여 끌려 나오는 광경에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세상에 대군이 역적이었다니. 그것도 8살 어린아이가 밝혀냈다지 뭔가.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죄 없는 각수를 역적으로 몰다니. 백성들의 손가락질 속에 이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천하를 손에 넣으려던 야망은 한순간에 만천하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지요. 이현은 종친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머나먼 섬으로 유배되었으며 박술은 그 죄를 물어 처형되었습니다. 위조 경문을 만든 일, 죄 없는 각수를 역적으로 몬 일, 그리고 나라를 뒤엎으려 한 영모까지 그 모든 죄가 낱낱이 밝혀져 엄한 벌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꾸미던 영모는 싹조차 트지 못하고 꺾였지요. 변방의 군대를 거짓으로 움직이려던 위조 인장은 그 자리에서 불태워졌고 나라를 뒤엎으려던 거대한 음모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조정은 한동안 그 일로 떠들썩했습니다. 임금은 이 일을 거울 삼아 종친과 대신들의 발호를 엄히 경계하게 되었지요. 어린 임금이 이 사건을 계기로 비로소 진정한 군주로 우뚝 서게 되었으니 어찌 보면 8살 한별이 나라의 기둥을 바로 세운 셈이었습니다. 임금은 즉시 도경을 형틀에서 풀어주라 명했습니다. 쇠사슬이 풀리자 도경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그리고 한별이 아비에게 달려가 와락 안겼지요. 아빠, 한별아, 우리 한별아. 부자는 어전 한복판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아비가 어린 아들 덕분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대신들도 군졸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빠, 이제 안 죽어도 돼요. 아빠는 역적 아니에요. 다 써요. 그래, 한별아. 다 내 덕분이다. 내가 아비를 살렸구나. 도경은 아들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흙때 묻은 그 작은 손이 천하의 어떤 손보다도 위대해 보였지요. 한별이 그 손을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아빠 손이 제일 정직해요. 아빠 손이 거짓말을 못하니까 진짜랑 가짜가 다 드러난 거예요. 도경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천한 각수로 부끄럽게만 여겼던 자신의 손이 정직했기에 아들을 구했다는 것을 도경은 그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임금이 그 부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도경, 짐이 너를 의심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참으로 미안하구나. 너의 곧은 손과 내 아들의 밝은 눈이 아니었다면 짐은 큰 화를 입을 뻔하였다. 위조된 인장으로 변방의 군대가 움직였다면 이 나라가 어찌 되었겠느냐. 전하, 황공하옵니다. 소인은 그저 아니다. 너희 부자는 이 나라를 구한 공신이다. 도경, 너의 그 천하제일의 솜씨를 나라를 위해 써다오. 짐이 너를 어용각수로 삼으마. 이제 너는 천한 각수가 아니라 나라의 인장을 새기는 귀한 장인이니라. 도경은 감격하여 엎드렸습니다. 평생 천대받던 각수가 임금의 인정을 받아 나라의 장인이 된 것입니다. 임금의 시선이 한별에게로 향했습니다. 임금은 다시 무릎을 굽혀 8살 아이와 눈을 맞추었지요. 한별이라 했느냐. 내 나이 8배, 어른들도 보지 못한 진실을 꿰뚫어 보았구나. 내가 본 것은 무엇이었느냐. 저는요, 글자 뒤에 손을 봤어요. 매월 할머니가 그랬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글자만 보면 속지만 그 뒤에 손을 보면 안 속는다고요. 그래서 저는 경문 글자 말고 그걸 만든 손을 봤어요. 임금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말이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짐도 그 말을 새기겠노라. 한별아, 짐이 너에게 글 공부를 시켜주마. 너의 그 밝은 눈에 글까지 더해진다면 장차 이 나라의 큰 인물이 될 것이야. 정말요? 저 글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럼 너는 아비의 손재주와 너의 밝은 눈을 모두 물려받았으니
글과 각을 함께 이어가거라. 한별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곁에서 도경이, 매월이, 그리고 막개가 함께 기뻐했지요. 천안 각수의 아들이 임금의 은혜로 글 공부의 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임금은 막개와 매월에게도 상을 내렸습니다. 늙은 옥졸 막개에게는 목숨을 걸고 진실을 증언한 충정을 치하하여 벼슬을 내렸지요. 막개라 했느냐? 내가 30년 옥을 지킨 눈으로 진실을 알아보았으니 그 충직함이 참으로 갸륵하구나. 짐이 너를 의금부의 관원으로 삼으마. 저 전하, 이 늙은 것에게 그런 과분한 황공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막개는 감격하여 엎드렸습니다. 평생 천한 옥졸로 살아온 그가 늙음하게 관원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매월에게도 임금은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그대는 옛 궁녀로서 위엄을 무릅쓰고 옳은 일을 증언하였소. 그 옛 충정이 오늘 이 나라를 구하였소. 그대의 노고를 짐이 잊지 않으리다. 전하, 늙은 것이 한 일은 그저 옛날 억울하게 쓰러진 이의 한을 갚고 싶었을 뿐이옵니다. 그 한을 이제야 풀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사옵니다. 매월의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래전 가짜 글씨에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김상궁. 그 한을 매월은 마침내 이 일로 풀어낸 것이었지요. 글자 뒤에 손을 보는 지혜가 한 세대를 건너 어린 한별에게 이어져 마침내 억울한 죽음을 막아낸 것입니다. 그날 이후 한별은 임금의 은혜로 좋은 스승 밑에서 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본디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는 영특한 아이였기에 한별의 배움은 나날이 깊어갔지요. 한별은 글을 배우면서도 틈틈이 아비에게 각을 배웠습니다. 글과 각을 함께 익히니 한별의 눈은 더욱 밝아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한별은 임금의 말대로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비에게 물려받은 천하제일의 손재주와 타고난 밝은 눈, 그리고 매월에게 배운 고든 마음으로 한별은 수많은 억울한 이들의 누명을 벗겨주는 사람이 되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두고 글자 뒤에 손을 보는 이라 불렀습니다. 도경은 어용각수가 되어 나라의 귀한 인장을 새겼고 매월과 막개는 그 가족의 곁에서 따뜻한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 작은 골목에 가난했던 가족은 그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매월의 가르침은 한별의 손을 통해 오래도록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거짓은 잠시 진실을 가릴 수 있어도 끝내 그 뒤의 손까지 감출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아무리 작고 여린 존재라도 고든 눈과 바른 마음만 있다면 천하의 거짓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8살 한별은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두고 전했습니다. 어느 가난한 각수의 어린 아들이 글자 뒤에 손을 보는 지혜 하나로 왕실을 뒤흔든 영모를 밝혀냈다고요. 권세가 아무리 높고 음모가 아무리 치밀해도 진실을 보는 맑은 눈 하나를 끝내 이기지 못했다고요. 그리고 그 맑은 눈은 비싼 학문이나 높은 신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비의 정직한 손과 늙은 할미의 따뜻한 가르침에서 자라난 것이었다고 말입니다. 이 작은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까닭도 바로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진실은 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여린 손으로 지켜지는 법이니까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